병석에 놓은 칭기즈카는 후세에게 한족이 서로 분열하며 싸우는 모습을 절대 담지 말라고 당부하고, 한족보다 수가 적은 몽골 쪽이 뭉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100년도 되지 않아 한족에게 중원을 다시 내주어야 할 것이라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대 황제인 쿠빌라이 칸 사후 50년간 황위 계승을 두고 극심한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황제가 11번이나 바뀌었고, 특히 인종 사후 회종이 즉위할 때까지 13년간 7명의 황제가 즉위할 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태종이 37년간 즉위하면서 재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긴 했지만 그의 치세에도 내분과 권력 다툼은 여전했는데, 여기엔 조정을 주도하는 신하들에 대한 태종의 맹목적인 의심병도 한 몫을 톡톡히 담당했다. 태종 이전엔 황위 다툼과 쿠데타가 주를 이뤘던 반면, 태종 재위기에는 황실과 조정 그리고 군벌이 정치 권력을 두고 다투는 헤게모니 쟁탈전이 주를 이뤘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희생양으로 충신들이 갈려나가면서 원나라의 근간이 크게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던가. 휘청거리던 원나라가 고려와 함께 동계홍건군을 섬멸하고 한족의 군벌들이 원나라의 본진인 화북을 공략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전적으로 착한 테무르, 코케 테무르, 베이르 테무르를 비롯한 원나라의 명장들이 하드캐리한 덕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가들로부터 원나라의 잔명을 20년 이상 연장시킨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복통의 동계홍건군을 경멸하고 섬서에서 산동에 이르는 중원 지역을 수복한 뒤 화북의 입구를 틀어막고 있던 착한 테무르는 중원의 동계홍건군을 섬멸하여 원나라를 수호한 공을 인정받아 중서 평장 정사랑 부제상 벼슬에 제수되었다. 뛰어난 전술 수행력과 강한 전투력을 지닌 착한 테무르의 군대는 분열된 강남의 한족 군벌들에게 극도로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이들이 남하하여 한족 군벌들을 토벌하고 남방에 대한 원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수수는 사실상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이에 강남의 한족 군벌들은 패권 다툼을 자제하며 착한 테무르의 남하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었는데, 착한 테무르가 남하할 경우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될 한족 군벌은 바로 주원장이었다. 착한 테무르와 정면으로 맞붙을 경우 전력상 열세인 자신의 승산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주원장은 착한 테무르 외에도 원나라 수하인 장사성과 반국진 및 대한국의 진우량 등에 둘러싸인 불리한 입지까지 감안하여 착한 테무르에게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착한 테무르는 화의를 제안한 주원장에 관해 원나라 조정에 보고하고 투항하면 대가로 주원장이 안위성의 성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원장을 회유하는데, 이에 주원장은 착한 테무르의 제안에 상당히 동요하며 한동안 투항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만약 이 시기에 착한 테무르의 군대가 남아있다면 10중 8구 주원장은 장사성과 반국진처럼 원나라에게 투항하고 그들의 전례에 따라 원나라로부터 안위성을 다스리는 평장 정사 벼슬을 수여받고 아쉬움 없이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1362년 6월 15일 착한 테무르가 휘하의 전풍과 왕사성에 의해 살해되는 충격적인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한순간에 상황이 뒤바뀌게 된다. 착한 테무르의 급사 소식을 접한 주원장은 천하에 더는 인물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간 착한 테무르를 심히 두려워했던 속내와 더불어 이젠 자신을 제압할 인물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 착한 테무르가 급사하면서 북방의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강남의 한족 군벌들은 5년간에 걸친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이 패권 전쟁에서 진우량, 장사성, 반국진, 진우정 등을 압도하며 남방의 대부분을 장악한 주원장은 마침내 1368년 1월 명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그럼 착한 테무르를 두려워한 주원장이 강남을 석권하고 명나라를 세울 만큼 성장할 동안 도대체 원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
자기들끼리 아주 물고 뜯고 피터지게 싸웠다. 한족 군벌들이 빡터지게 싸운 5년 동안 원나라도 자기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느라 바빠서 그들을 토벌할 시도조차 못했으니 명나라 건국과 북벌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공로는 역설적으로 원나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까볼까? (1359년) 원나라의 대도 점령에 실패한 동계홍건군의 충노군이 진군하여 상도를 위협하자 원나라 조정은 하남에 주둔하던 베이르 테무르의 군대에게 상도로 이동하여 동계홍건군의 충노군을 경멸하도록 지시하고 착한 테무르의 군대를 하남으로 재배치하여 신속하게 전력의 공백을 메운다. 베이르 테무르는 상도와 요동을 위협하던 동계홍건군의 충노군을 격퇴하는 군공을 세우며 원나라 조정의 기대에 부응하지만 그럼에도 착한 테무르로 인해 자신의 본거지인 하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산서의 대동이란 험지에 자리잡게 되면서 점차 착한 테무르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평민 출신인 착한 테무르가 엄청난 군공을 세우며 그 명성과 지위가 귀족인 자신을 능가하게 되자 착한 테무르를 향한 증오심에 사로잡힌 베이르 테무르가 군대를 이끌고 착한 테무르의 군대를 공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태종이 이들에게 화해하도록 지시하면서 한동안 둘 사이에 적대적인 행위는 잦아들게 된다. 착한 테무르가 급사하자 태종으로부터 그의 직위와 군대를 승계하라는 조서를 받은 코케 테무르는 1362년 11월 4일 군대를 동원하여 동계홍건군 동로군의 마지막 본거지이자 진노두가 방어하던 산동의 익도를 공격하여 함락하고 익도로 도주했던 전풍과 왕사성을 처형하며 양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 뒤 1363년 2월 하남으로 복귀한다. 한편 착한 테무르의 급사 소식에 자신의 본거지인 하남을 되찾을 기회라고 여긴 베이르 테무르는 장량필과 연합하여 산서와 하북 양방향에서 코케 테무르를 공격하며 야금야금 하남을 점령해가기 시작하는데 이에 코케 테무르는 해종에게 이 사태에 관해 보고하면서 황명을 통한 해결책을 요청하게 된다. 해종은 즉각 베이르 테무르에게 코케 테무르와 화해하라는 명령이 담긴 조서를 전하지만 베이르 테무르는 해종의 황명을 따르지 않았고 그간 남방의 한족 군벌들을 토벌할 군전력을 보전하면서 베이르 테무르와의 내전을 피하고자 노력한 코케 테무르는 미친 내겐 약도 없다고 결국 출병하여 베이르 테무르에게 응전하면서 내전은 점차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 동계홍건군의 충노군을 때려잡을 때만 해도 그가 이런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힌 엑스맨이 될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 덕분에 한족 군벌들은 원나라의 간섭 없이 최후의 일인이 되기 위한 그들만의 패권 전쟁에 편안하게 전념할 수 있었다. 보다 못한 해종이 재상인 초스감에게 베이르 테무르와 코케 테무르를 중지해서 내전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만 이는 도리어 내분과 내전을 악화시키는 악마의 한 수가 되고 만다. 초스감은 기왕후와 황태자 아유시리다라의 비호 아래 고려인 태간 박부라와 함께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 자로 일국의 재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패를 찍은 뒤 이를 금과 은으로 바꿔 사치하는 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매관매직을 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원나라의 정치와 실물 및 금융경제를 개판으로 만든 대표적인 원흉이다. 초스감은 베이르 테무르와 코케 테무르를 중지하란 해종의 명을 받자 이를 축제의 기회로 삼아 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매번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하는 측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황제의 가짜 교지를 작성하여 전달함으로써 양측의 감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며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국 1363년 감찰기관인 어사대의 부공양을 포함한 여러 감찰관들이 초스감과 박부라 그리고 선정원사 토곤을 탄핵하면서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담그려다 아예 나라까지 담궈버리는 개삽질의 티키타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초스감과 박부라에 대한 탄핵 소식을 접한 기왕후와 황태자 아유시리다라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탄핵을 주도한 감찰관들을 모두 좌천 또는 사직시키지만
새로이 치서시여사에 임명된 진조인조차 감찰관들에 대한 황태자의 조치가 권력 남용이자 황제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라 비판하면서 논란이 점차 가열되는데, 그러자 황태자는 해종의 외삼촌이자 어사대의 수장인 로디샤에게 이 사태를 중지하여 수습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로디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진조인과 이국봉이 초스감과 박불화 및 토곤에 대한 치죄를 지속적으로 상소하면서 그의 중재는 실패로 돌아가고 강경 대응하는 신료들에게 분노한 황태자는 그 책임을 물어 로디샤를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된다. 해종이 진조인과 이국봉을 좌천시키자 초스감은 로디샤를 포함한 여러 조정 인사들을 역모로 무고하는데, 가까스로 추포될 위기에서 벗어난 로디샤는 같이 모함을 받은 지추밀원사 투겐테무르와 함께 산서의 대동에 위치한 베이르테무르의 진영으로 대피하게 되고, 외삼촌인 로디샤와 각별했던 해종은 베이르테무르에게 로디샤를 보호하라는 밀명을 전달한다. 이 와중에 1364년 1월 기왕후는 공민왕을 폐위하고 더 큰 군을 새로운 고려의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오지랖까지 부리면서 요동행성의 군사 1만을 동원하여 고려를 침입하지만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에게 대패하며 체면을 구기고 만다. 1364년 3월 황태자는 로디샤와 베이르테무르를 역적이라 칭하고 해종은 베이르테무르의 병권을 삭탈하는 교지를 내리는데, 로디샤를 보호하라는 해종의 밀령을 받았던 베이르테무르는 해종이 아닌 황태자가 주도한 교지라 여기고 이를 무시했지만, 조정에서 코케테무르에게 베이르테무르 토벌령을 하달했다는 연이은 소식은 끝내 베이르테무르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 만다. 결국 베이르테무르는 1364년 4월 투겐테무르에게 병력을 내어주며 대도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하게 하고, 원나라 조정은 이들의 진군을 저지하고자 대도의 길목인 거영관으로 병력을 급파하지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패배 직후 황태자 아유시리다라가 호위 병력과 함께 대도에서 급히 출성하여 내문고래 성주까지 도주하는 동안 해종은 베이르테무르 토벌령이 조정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초스감과 박불화에 대한 처벌 및 베이르테무르의 복권을 명하는 조서를 발표하며 조속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된다. 해종의 지시에 따라 베이르테무르는 병권과 지위를 회복하였고 투겐테무르는 중서평장정사에 임명되었으며, 투겐테무르의 진영으로 압송된 초스감과 박불화는 처형되면서 투겐테무르의 군대도 본영인 대동으로 철수하게 된다. 베이르테무르가 군대를 보내 대도를 위협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던 기왕후와 황태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초스감과 박불화를 잃었고, 해종은 황태자와 기왕후의 편에서 정치적 행보를 취하는 듯하나 이번 사태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는데, 1355년과 1359년 두 번에 걸쳐 황위에 오르고자 했던 황태자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기왕후의 선의 파동으로 인해 원나라의 정치 구도가 황태자와 기왕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들에 의해 해종의 측근 신료들이 숙청된 뒤 초스감과 박불화가 득세하면서 황태자와 기왕후 세력이 해종과 황권을 두고 다투는 강력한 정적이 되어버린 형국이라, 해종의 입장에선 군대를 동원해 황태자와 기왕후 세력을 제압한 베이르테무르가 그다지 미울 이유가 없었다. 불리해진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베이르테무르와 코케테무르의 오랜 원한 관계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황태자와 기왕후는 코케테무르와 연합한 뒤 베이르테무르의 본진인 대동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자 베이르테무르는 아예 대도로 진군하여 투겐테무르와 로디샤와 함께 해종을 아련하고 해종과 정치적 동맹을 맺으며 대도를 장악하게 된다. 베이르테무르, 로디샤, 투겐테무르는 각각 중서좌승상, 중서평장정사, 어사대부에 임명되고 조정의 주요 관직은 모두 그 휘하의 인물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특히 해종은 베이르테무르에게 전국의 군권을 관할하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군벌을 궁정 정치에 끌어들여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풀어내려는 근시안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 그 사이 코케테무르의 본진인 기녕으로 도주한 황태자 아유시리다라는 원나라 제2의 수도인 상도에 분성을 설치하고 관원을 임명하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고,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감서, 영북, 요양 및 협서에서 군벌들의 군대를 동원한 뒤 코케테무르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결집하여 1365년 4월
베이르테무르의 본진인 대동을 점령한 데 이어 대도를 포위하면서 베이르테무르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베이르테무르의 집권은 베이르테무르가 해종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벌인 것이 아닌데다가 결과적으로 그의 군사행동이 로디샤와 투겐테무르를 보호하고 황태자와 기영후의 정치적 입지와 세력을 크게 위축시켰기에 황태자의 월권과 선의 시도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황권을 수호함에 있어 베이르테무르가 최적의 정치적 동맹자라 판단한 해종의 의지가 반영된 처사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베이르테무르가 조정을 장악한 지 1년이 지나며 점차 해종의 권위와 위상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진인 대동을 상실한 이후 기왕후가 주선하는 여자들과 주색에 빠지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황태자와 코케테무르를 중심으로 대도를 포위한 군세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자 해종은 또다시 특유의 생존 책략을 사용하여 베이르테무르의 세력을 제거하고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쿠빌라이 칸의 증손이자 해종의 측근으로 해종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하는 베이르테무르에게 적대적이었던 코상은 1365년 7월 해종에게 베이르테무르를 제거하라는 밀명을 받자 황제가 기거하는 연춘각 주변의 자객들을 매복시킨 뒤 며칠 후 해종을 아련하러 가는 베이르테무르를 급습하여 연춘각의 배나무 아래에서 그를 암살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도주 중에 사로잡힌 로디샤와 투겐테무르도 해종의 명에 의해 주살되면서 이들의 집권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리고 해종은 베이르테무르가 암살된 뒤 그의 수급을 기녕에 있는 황태자에게 보내며 대도로 귀환하라고 하명하는데 베이르테무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황태자와 코케테무르가 군사행동을 지속해야 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황태자가 군벌들을 통해 동원한 군사들의 대다수가 철군을 하게 되고 황태자는 대도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황태자의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대로 판을 짜고 움직이며 황태자를 통제하는 자는 바로 해종이었다. 해종은 원나라 역사상 최장기간인 37년간 재위했는데 역시 오랜 정쟁에서 비롯된 짬바는 무시할 수 없는 듯하다. 대도로 돌아가는 황태자 아유시리다라를 호종하던 코케테무르에게 기왕후의 밀지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코케테무르가 지휘하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황태자를 호위하여 대도에 입성하라는 명령이었다. 황태자는 종종 코케테무르에게 당나라 숙종의 영무고사를 인용하며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곤 했었는데 영무고사라고 하면 안록산에 반란이 터지자 당나라 현종은 성도로 황태자인 숙종은 영무로 피난을 떠나는데 영무에 도착한 숙종이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면서 현종을 태상왕으로 추대한 고사를 일컫는다. 황태자가 대도로 귀환하게 되자 기영후는 코케테무르의 군사력을 빌어 숙종의 영무고사를 직접 실현하고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단지 황태자이기에 그를 보호했을 뿐 한족 군벌들로부터 해종과 원나라를 보위해야 한다고 여기는 코케테무르는 기왕후의 밀명을 거부한 채 대도를 30리 남겨놓은 지점에 군대를 머물게 한 뒤 소수의 기병만을 이끌고 입주하면서 3차 선의 시도는 무산되고 이를 계기로 황태자와 기왕후는 코케테무르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 황태자가 복귀하자 해종은 백살리를 중서우승상으로 코케테무르를 중서좌승상으로 임명하고 특히 코케테무르에겐 테브란 관함 외에 지주밀원사와 태자첨사까지 제수하며 힘을 실어주는데 코케테무르가 해종에게 한족 군벌들을 토벌하기 위한 출정을 요청하자 해종은 그를 하남왕에 봉하면서 그가 전국의 군마들과 군벌들의 모든 병력을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원나라의 거의 모든 병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미 진우량을 제압한 주원장의 군세는 코케테무르가 단독으로 맞붙기엔 버거울 만큼 급성장한 상황이라 코케테무르는 자신의 권한으로 관중의 4대 군벌인 이사제, 장사도, 공흥, 탈혈백을 통솔하여 주원장의 세력을 토벌하고자 경무를 발송한다. 이제 하나로 단결한 원나라는 모두가 힘을 합쳐 구군을 걸고 강남의 패자인 주원장을 토벌하러 출정하는데 그렇다. 개소리다. 코케테무르의 경문을 받은 이들은 크게 반발하며 반 코케테무르 연합을 구성하고 코케테무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코케테무르는 장수들의 한명 사태에 관해 탄식하고 외부의 적 앞에서 벌어지는 몽골족의 분열 행태에 진절머리를 내지만 결국 이들의 도발에 응전하면서 원나라는 또다시 내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양측의 대치가 지속되자 이사제는 조정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태종은 코케테무르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조서를 보내지만 한족 군벌들을 토벌하러 출정하기는커녕 베이르테무르에 이어 태종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한마저 인정하지 않는 원나라 군벌들과 내전을 벌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코케테무르는 조정에서 파견한 사신을 처형함으로써 조정의 권위마저 이용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에 태종은 1367년 8월 2일 모든 군벌 세력들에 대한 지휘권과 전국의 병마 관할권을 황태자에게 일임하는 조서를 반포하지만 코케테무르는 여전히 모든 군벌들을 지휘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태종의 조치를 거부하면서 둘은 격한 갈등을 겪게 된다. 그 와중에 코케테무르의 부장인 관보와 메꼬마저 조정의 코케테무르가 역심을 품었다고 고발하며 배신을 하자 1367년 8월 8일 태종은 메꼬에게 군사를 동원하여 코케테무르를 제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황태자는 대도 이남 지역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대무군원이란 별도의 군사기관을 설치한다. 대무군원의 임무가 대도 이남 지역에 대한 방어이므로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군에 대한 군사대응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나 대무군원을 통해 조정을 장악한 황태자는 원나라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주원장이 아닌 코케테무르라 인식하고 있었기에 코케테무르의 직함과 병권을 박탈하고 여러 군벌들에게 연합하여 주원장이 아닌 코케테무르를 공격하라는 지시만 내리고 있었다. 사실상 대무군원은 코케테무르를 토벌하기 위한 군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때 진조이는 태종과 황태자에게 상소하여 주원장이 최대 위협임을 경고하면서 코케테무르의 군력을 보전한 뒤 원나라를 수호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태종과 황태자는 이를 철저하게 묵과하고 만다. 1368년 3월 코케테무르는 산서의 택주에서 진영으로 이동하여 방어진을 갖추며 군벌들의 공격에 대비하는데, 이때 코케테무르를 공격하는 선봉에 나선 이사제의 진영이 동관으로 진군한 명나라군에 의해 완전히 털리고 군벌들의 세력관이 명나라군에게 공략당하면서 군벌 연합군이 협서의 봉상으로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1368년 윤 7월 1일 메꼬와 관보가 통솔하는 군대는 명나라군을 피해 기어이 진영에 주둔한 코케테무르를 공격하지만 막상 봉상의 군벌 연합군이 이들을 소 닭 보듯이 방관하면서 전투는 하루 만에 코케테무르의 압승으로 종결된다. 결국 태종과 대무군원은 명나라군의 북상을 저지하지도 내전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수습하지도 못한 최악의 수를 둔 상황에서 메꼬와 관보가 패전하자 태종은 그들이 사사로이 군사를 일으킨 간흉이라 칭하며 코케테무르에게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한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울러 이 시점에 명나라군이 위휘, 창덕, 광평 등지를 점령하며 대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자 이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조정의 분위기가 빠르게 역전되면서 1368년 윤 7월 19일 태종은 1년 만에 대무군원을 폐지하고 대무군원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했던 황태자의 측근 관료들을 처형 또는 삭탈관직한 뒤 코케테무르의 관직과 권한, 그리고 하남왕이란 왕후까지 순식간에 회복시키는 우디르급 폐쇄 전환을 보여주면서 위휘, 창덕, 광평을 수복하라는 명령을 하달한다. 와우. 하여간 이 동네의 사부노엘과 이합 집사는 정말 놀랍기만 한데, 조정의 하임승지 위소는 대무군원이 나라를 그르쳤다고 비판하면서 코케테무르에게 병력을 총괄하게 하여 기전을 방어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계책을 내놓지만 1368년 7월 23일 서달의 명나라군이 직고를 점령한 데 이어 7월 25일 대도의 입구인 통주까지 함락하자 어떻게 전혀 손쓸도리가 없었던 코케테무르는 결국 1368년 7월 26일 병력을 기녕으로 이동하며 후위를 도모하게 되고, 태종은 내전이 끝난 지 27일 대무군원을 폐지한 지 9일 만인 1368년 7월 27일 늦은 오후부터 28일로 넘어가는 밤에 걸쳐 대도로 진군해오는 명나라군을 피해 황실과 조정을 이끌고 급히 상도로 대피하게 된다.
호케테무르는 명나라군이 대도로 북상해오는 순간까지도 내분의 광풍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나라를 목도하며 중원을 차지한 몽골족이 선대의 단합은 있고 한족의 분열만을 배웠다고 한탄을 금치 못했다. (1368년 8월) 원나라의 해종이 상도로 대피하고 명나라군이 대도를 함락하자 공민왕은 조정에게 명나라와의 통교 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한다. 대도가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일단 원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1369년 3월 20일 원나라의 상도를 향하던 고려의 사신단이 명나라군의 북상으로 인해 길이 차단되어 중도의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자 공민왕은 재차 북방의 방어태세를 점검하면서 명나라 침략에 대비하여 남경으로 천도하는 문제에 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1369년 4월 28일 명나라 사신 설사가 공민왕에게 전하는 명태조의 세서와 선물인 사라와 단필 총 90필을 가지고 개경의 승인문을 통해 입성하여 공민왕을 아련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명태조 주원장이 공식적으로 먼저 고려에게 손을 내밀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공민왕이 이를 확인하면서 명나라를 경계하던 고려 역시 점차 치명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된다. 1369년 5월 11일 예부상서 홍상제와 간문이 상호군 이야생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명태조의 황제 등극을 할애하고 명나라의 사신 파견에 대한 깊은 사의를 표명한 고려는 1369년 8월 6일 총부상서 성준득과 대장군 김가부를 재차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명태조 생일인 성절과 황태자 생일인 천추절을 할애하는 등 명나라와 점차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감에 따라 막북으로 옮겨간 북원과의 외교 관계는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단교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 시기만 엿보고 있었다. 1369년 11월 해종의 조서를 가지고 개경으로 향하던 북원의 사신 서원군 노은이 황주에 이르는데 북원의 병부상서였던 노은은 1356년 4월에 벌어진 병신정변 때 공민왕에 의해 숙청된 부원 세력인 노측의 셋째 아들로 그 당시 원나라에 체류한 덕에 화를 피했으나 13년이 지나 그가 북원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하자 공민왕은 대장군 송광미와 군사들을 황주로 파견하여 노은을 축포하고 문초한 뒤 그와 사신단 일행 18명 그리고 병신정변 당시 처벌되지 않았던 기철의 일족을 북원과 밀통의 고려를 염탐한 간첩이란 죄목으로 모조리 처형하면서 고려는 공식적으로 북원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 이어서 1370년 5월 명태조 주원장이 공민왕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면서 양국의 정치 및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서자 고려는 본격적으로 북원의 세력을 밀어내고 요동의 세력 구도와 고려의 국경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370년 1월 4일 고려는 압록강 너머 요동의 동령부로 향하는 길목에서 요양을 방어하는 북원군의 최전방 전초기지로 우라산성 또는 오녀산성이라 불리는 과거 고구려의 옛 도읍을 공격하여 수복하고자 이성계가 이끄는 보병 1만과 기병 5천, 도합 1만 5천에 달하는 고려의 정예군을 출정시킨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